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산불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싹 메마른 땅에 높은 기온,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10여 곳에서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대전 지역에서 일어난 5건의 산불은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해가 진 지금도 대부분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피가 가장 큰 충남 홍성의 산불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섭 기자, 현재 홍성 산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11시쯤 산불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32시간을 넘겼습니다. 홍성에는 산불 3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여전히 산등성이와 능선 곳곳에는 크고 작은 불길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이곳 홍성 산불의 추이를 지켜봤는데요. 오전 한때 산불 진화율이 70%를 넘겨 빠르게 불길을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시속 43k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꺼져가던 불길이 되살아났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오전보다 더 낮아져 저녁 6시 기준으로 60%입니다. 조금 전 해가 지면서 진화 헬기의 투입은 중단됐습니다. 밤새 산불 대원과 소방차가 산불의 확산을 막고 국지적인 진화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1000헥타르 넘게 피해를 받고 주택과 축사 등 시설물 67곳이 불에 탔습니다. 주민 236명은 가까운 학교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네, 빨리 진화가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대전과 금산에 걸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것도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도 불이 다시 번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서구와 충남 금산군이 맞닿은 경계 지점에서도 30시간 넘게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도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낮 동안에 큰 불을 잡는 데 실패해 밤샘 진화로 전환됐습니다. 저녁 6시 현재 진화율은 79%이고 직간접적 피해 면적은 452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현장 주변에 있는 16개 시설 입소자와 주민들까지 900여 명이 어제 인근 학교 등으로 몸을 피했다가 되돌아왔는데요. 오늘 산불이 다시 번지면서 입소자와 주민들이 다시 대피소로 되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과 금산에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됐고 당진에도 아직 산불 2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역시 큰 불이 났던 보령은 주불이 잡히면서 산불 2단계는 해제됐고 현재는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진화 헬기를 비롯한 소방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 배치된 것도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밤에 전국적으로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헬기 없이 산불 대원과 소방 장비로 산불 확산을 막아야 하는 오늘 밤이 산불 진화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전남 함평에서도 야산에서 불이 나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박종우 기자, 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큰 불길은 잡혔지만 산 곳곳에서 아직까지 잔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 뒤쪽에 보이는 곳이 복분자 식품 가공 공장이 있던 곳인데요. 이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3동 중 2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 산불이 골짜기로 빠르게 번지면서 산 아래까지 날아온 불씨가 공장으로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 투입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9분쯤 전남 함평군 대동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8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산불 진화헬기 6대와 진화대원 100여 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에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불이 난 산 인근의 축사 쪽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선을 펼치며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더욱 확산됐고 오후 3시쯤 산불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길이 인근 자연생태 캠프장 인근까지 확산하면서 대응 단계가 격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산 아래에 있는 마을 근처까지 번지면서 주민이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또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나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하면서 밭드럼과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 산불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인왕산 화재도 휴일 도심을 내내 긴장시켰는데요. 불에 탄 면적으로만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인근의 주택가는 물론 청와대 등 주요 시설이 많아서 소방당국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오늘 다시 가봤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시작된 불은 25시간 만인 오늘 낮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자락을 뒤덮었던 연기는 사라졌지만 잔불 우려에 인왕산 둘레길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불을 막으려 사투를 벌였던 산 아래 주택가엔 각종 진화 장비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인왕산 아래 주택가 한켠에는 이렇게 새까맣게 변한 소방호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타올랐던 불길에 주민들은 지금도 몸서리를 칩니다. 오전 중에는 바람이 골짜기니까 위에서 내려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탈까봐, 집 탈까봐 걱정돼갖고 위에까지 붙었더라고요. 청와대가 관광지로 바뀌면서 인근을 찾는 발길이 늘었지만 산불 관리는 비교적 느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시 불안감이 있었어요. 낙엽을 태우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어요. 청와대가 나가고 난 이후에는 군인들이나 또는 그 곳곳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좀 행정력도 여기까지는 많이 못 미치거든요. 서울에서 산림청에 산불 대응 단계가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규모도 서울에서 역대 최대. 지금까지 가장 큰 불이었던 작년 3월 강남구 대모산 일대 화재는 축구장 2개 면적을 태웠는데 이번 인왕산 불은 10배가 넘었습니다. 주택가와 청와대, 고궁들이 모여있는 도심 산불 진화에 인력만 5천 명 넘게 동원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향하던 헬기까지 기수를 돌려 한강에서 물을 퍼날랐습니다. 홍성으로 가는 헬기를 돌려가지고 거기 우선적으로 좀 처음에 한두 대는 배치를 했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불거나 그러면 자칫 큰 피해가 날 수가 있죠. 가옥 주택 이런 거 타버리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뒷불 감시를 계속하는 한편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주 강원도에서만 1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김 지사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한 거라고 했는데 연가 신청을 한 날은 당일이 아닌 오늘이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주, 강원도에서도 12건의 산불이나 74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태세도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산불 지휘 최고 책임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주 금요일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진태 도지사가 다녀간 골프 연습장입니다. 도지사는 이곳에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쳤습니다. 김 지사가 방문한 시간은 오후 5시 반쯤, 근무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속초에서 식목일 행사 등의 일정을 마치고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도청이 아니라 평소 자주 찾는 골프 연습장으로 왔습니다. 말하기 곤란하죠. 여기 솔직히 봐도 누가 봤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나들. 당시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도 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 김 지사가 평일 낮 업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이유를 묻자 강원도는 김 지사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했다는 연가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조퇴 행정 처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가 신청일이 31일 당일이 아닌 사흘이나 늦은 오늘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연가 신청서를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강원도는 김 지사가 31일 연가를 구두로 신청했는데 비서실이 누락해 오늘에서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해명을 다시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네, 산불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5년 전 제주에서 3만여 명이 희생된 4.3 사건의 추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린 추념식에는 유족과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전역에 울린 추모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75년 전 혼란 속에 숨진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사엔 불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신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된 추념식은 제주 4.3 견뎌냈으니 75주년 딛고 선노라라는 주제로 유족과 도민 2만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 행사로는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4.3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4.3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제주를 갖고 나가는데 미래 세대인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행사장 밖 행방불명 희생자 위령비에는 유족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이름만 덩그러니 남은 비석을 바라보며 70년 넘은 깊은 상처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니 눈물이 날 수가 없으다게 얼마나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시국에 당원 안에 얼마나 살구정하고 얼마나 부모 보구정이 수강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 처음으로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4.3의 완전한 치유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일부 구구 보수 정당과 단체들의 회방과 역사 왜곡 시도는 추념식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폄훼와 왜곡을 멈추고 평화와 상생의 4.3 정신이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시 보셨지만 올해 4.3 추념식에는 위령제와 추념식이 시작된 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극우 단체들이 나타나 시위를 벌였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해야 할 날이 역사 왜곡과 이념 논쟁으로 얼룩지면서 또 한 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추념식이 열리기 2시간 전 4.3 평화공원 주변 도로에 멈춰선 승합차를 둘러싸고 경찰과 제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차량 안에는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대라는 극우단체 회원 3명이 타고 있습니다. 4.3 당시 제주에 들어와 학살과 고문, 폭행을 일삼았던 서북청년단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며 행사장 밖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희생자들과 4.3 단체들은 크게 분노하며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네, 공할머니가 너희들 손에 준 것 같다. 너희들이 어디라고 여길 와? 극우단체 회원들은 도로에서 1시간 넘게 대치하다 물러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요. 이념의 자유가 있다며 저들이 주장하잖아요. 네? 공산주의도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단체가 4.3은 공산폭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손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손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행사장에서 물러난 극우단체 회원들은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깃발을 흔들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서북청년단들이 옛날 우리 조상님들 칼로, 죽창으로 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린 절대로 이걸 용납을 못해요. 75번째 뜻깊은 날이 해묵은 색깔론으로 얼룩지면서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 보수정당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4.3 추념식을 찾아 추모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념사는 한덕수 총리가 대독했는데 제주 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추념사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슴에 빨간 동백꽃을 달고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찾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추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첫 추념식인 올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정부 대표로 대신 보냈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해 참석했는데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추념사는 작년과 비슷한 분량인 2분가량으로 매우 짧았고 추모는 국가의 의무라는 구절을 작년과 똑같이 반복해 강조했지만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 같은 구체적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추념사 뒷부분엔 제주 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추념사로선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컨텐츠 시대입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 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프로야구 개막 경기 시구를 하고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주말에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장소를 찾고 나서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문시장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뭐 4.3의 문제는 우리 국가가 그 현대 역사에서 겪었던 큰 아픔이고. 지난달 24일 서해 수호의 날에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의 안보 공세가 집중됐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오늘 추념식에 국민의힘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 때문에 정책위 의장 등이 대신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부가 제주로 총출동한 민주당은 이것이 4.3 사건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묵념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며 4.3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지원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추념식에 불참한 건 제주 4.3이 국가기념일이 된 이후 처음인데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한국 방문단과의 면담을 준비하는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있어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 등이 대신 참석했다고 답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그런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그런 추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지도부가 역할을 나누어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제주로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주요 지도부의 불참을 지적하며 4.3 사건을 선거 때만 잠깐 이용하고 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작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대표, 주요 지도부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주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가 권력과 극우 단체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한다면서도 과거 발언에서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점을 사과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제 서신입니다. 이런 역사의 진실은 저는 부인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든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정권의 태행정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까지 활개를 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이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거된 3인조 일당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이들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들 3인조 말고도 범행에 가담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또 다른 20대 남성을 살인 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
강남 여성 납치 사례 일당 3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중 주범인 이모 씨가 다른 2명과 짜고 납치와 살해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피해 여성과 이 씨의 관계가 수사의 핵심 단서입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0년 피해 여성이 근무한 가상화폐 업체 코인에 투자했다가 8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8천만 원을 투자한 건데 이제 그것도 뭐 수주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빌려줬어요. 당시 피해자는 이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1천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또 얘기하길래 또 1천만 원 빌려주고. 이후 이 씨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2, 3일 전 피해자와의 통화에선 돈 얘기를 하다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이 씨의 지인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납치와 살해를 실행한 피의자 황 씨가 범행 제안을 받은 직후인 작년 9월 이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0만 원을 더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 등 납치 살해 공모 혐의를 받는 일당 3명 외에 황 씨에게 승용차 한 대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1월부터 피해 여성을 미행하다 지난달 중순에 그만둔 20대 남성을 살인 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지난해 12구 참사 당시 경찰의 늑장 보고와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됐었죠. 이후 경찰은 스스로 신속한 보고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번 납치 사건에서도 지휘부로 보고가 되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조차 피해 여성이 숨지고 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누가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워 끌고 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9일 밤 11시 46분.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42시간 만에 찾았지만 이미 여성은 숨진 뒤였습니다. 앞서 일당은 납치 26분 만인 30일 0시 12분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용인과 평택을 거쳐 대전으로 향했고 차량을 버린 뒤 청주와 성남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시각 일선에선 최고 출동 지령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일당을 추적했지만 관할 경찰청장과 서장 등 주요 지휘부는 납치 발생조차 몰랐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첫 보고를 받은 건 납치 다음 날인 30일 오전 7시 2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그 직전인 오전 6시 55분에 보고를 접했습니다.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매장까지 된 걸로 추정되는 오전 6시보다 1시간이나 늦은 때였습니다. 장거리 도주극이 벌어지는 동안 긴급 인력 지원 같은 각 지방경찰청 간의 협조 지휘가 사실상 먹통이 된 겁니다. 수서경찰서장은 보고를 받은 뒤에야 필요한 수사 인력을 늘리라고 처음으로 지시했습니다. 납치 직후인 30일 새벽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보낸 공조 요청도 지휘부 보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29일 밤 납치 시점부터 30일 오전 7시 대전의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포착될 때까지 일당의 구체적 행적이 지금도 오리무중입니다. 보고가 늦었다는 비판의 수서경찰서장은 야간과 휴일은 상황관리관 체계로 운영된다면서 좀 더 지휘부에게 빨리 보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구 참사 때 늑장 보고와 그에 따른 부실 대응 논란을 키웠지만 이번에도 보고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9살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주겠다면서 유인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의 삼촌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신고를 했던 한 시민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여자아이와 함께 골목을 걸어갑니다. 아이에게 말도 걸고 아이의 손도 잡습니다.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놀던 9살 여자아이를 한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 남성과 여자아이의 뒤를 누군가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40대 가장 이모 씨입니다.
아들과 놀이터에 놀러 나온 이 씨는 술에 취한 남성이 여자아이를 데려가자 이들의 관계부터 물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삼촌이라며 인형을 주려고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남성이 삼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삼촌이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이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의심을 풀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자 이 씨도 뛰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이름 아냐고 내가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화를 내면서 이제 그랬죠. 여기는 뭐하는데 집으로 데려가려겠냐고. 남성은 삼촌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속 이제 가르쳐주니까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으면 사정하고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이 남성은 공원에서 20m 정도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간식을 주며 아이를 유인하면서 본인을 삼촌으로 이야기하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죠. 젊은 직장인들도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수천만 원의 사기를 당할 뻔한 상황에서 은행 직원들과 경찰이 힘을 합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가짜 돈다발을 만들어서 범인들을 속였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로. 대화를 나누던 검은 점퍼 차림의 남녀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선생님 잠깐 손수건 좀 볼 수 있을까요? 맞은편 중년 남성의 가방 안 돈 봉투를 확인하더니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사복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은 겁니다. 꽤 받은 거 있을 거예요. 봉투 펴주세요. 이 돈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연계된 돈입니다. 수거책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 김 씨는 하루 전 서울검찰청 검사라는 남성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겁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돼서 금융사기범의 피의자로 지목이 됐다라고 하였고. 시키는 대로 경찰청 앱을 깔고 보내준 주소로 접속하자 김 씨의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이 떴습니다. 금융사기가 맞는지 금감원에 확인해보라는 말에 전화를 걸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사칭 검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그쪽 금융감독원 쪽으로 계속 이제 전화를 유도를 시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떤 팀장이 딱 받더라고요. 알고 보니 모두 한패였습니다. 가짜 경찰청 앱이 김 씨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연락처까지 조작한 겁니다. 그런 줄 모르고 김 씨는 일당이 시키는 대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고액을 출금을 하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약간 손도 좀 떨리는 것 같고. 은행의 도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이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 든 건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개수기 점검에 쓰는 수표 크기의 용지로 피싱 조직원을 속인 겁니다. 수표 크기와 동일한 용지를 봉투에다 넣어서 가시면은 아무래도 그게 유사하기 때문에 범인들이 좀 착각을 해서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챙긴 돈 봉투가 가짜인지 모른 채 범행 장소를 유유히 벗어나던 수거책은 불과 10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번엔 이번 산불의 원인을 분석하는 보도 준비했습니다. 2017년 강릉, 2019년 고성, 지난해 경북 울진 산불까지 그동안 대형 산불은 대부분 동해안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태백 산맥을 넘어가는 강한 서풍이 불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산불은 충남 지역과 서울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들을 확인했는데요. 분석 내용 보시겠습니다. 인왕산 산불이 시작된 기차바위 인근 능선입니다. 뜨거운 불길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소나무 숲이 수추로 변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흙과 낙엽들이 뒤섞여 먼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인근 전망대입니다. 동쪽에서 밀려온 강력한 불길로 철제 구조물만 남기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주변 산지도 간신히 화마를 피했지만 바싹 말라 있어 산불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서울의 진화헬기가 18대나 투입될 정도로 큰 산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봄철 대형 산불은 강원도 강릉, 속초, 고성, 경북 울진 등 주로 동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넘으며 태풍급의 건조한 바람이 부는 현상, 이른바 양간지풍이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습니다. 이례적인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습도와 기온입니다. 숲에 습도가 아주 낮고 그리고 식물이나 낙엽들이 바짝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산불의 가장 큰 배경이 이제는 건조다. 최근 한 달간 강우량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년 대비 비가 20에서 30%밖에 안 내렸습니다. 최근 1개월 강수량으로 따져보면 전국 강수량은 28.6mm로 평년 대비해서 46.1%로 좀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두 달치 강수량을 보면 더욱 심각해 서울은 평년의 14%, 충남은 21%밖에 안 됩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불 발생 당시 실효습도는 인왕산이 22%, 홍성이 37%에 그쳤습니다. 이례적인 봄 기온도 원인입니다. 서울의 3월 평균 기온은 9.8도로 최근 30년 평균보다 3.7도나 높았는데 1907년 관측 이래 최고치입니다. 충남 홍성도 최근 10년간 3월 평균 기온이 6.19도로 1980년대보다 2도가량 높았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지표면과 식물의 잎에서 대기로 빠져나가는 수증기량, 즉 증발상량이 많아지면서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번 산불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면서 잦아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긴 가뭄과 고온 현상의 핵심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점에서 이제 전 국토는 대형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고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상가 건물 위로 솟구칩니다. 펑 하고 터지는 소리도 납니다. 약 10초 뒤엔 더 큰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 이제 퍼지면서 LPG 같은 게 터지는 그런 게 소리가 나갖고 나도 뒤로 물러나가지고 사람이 옆으로 가기가 조금 무서웠다고 생각을 해야죠.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인천 부평구의 상가 지역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4층 건물 1층 곱창집과 바로 옆 건물 감자탕 식당 사이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였습니다. 불은 14층 건물 외벽을 타고 영화관이 있는 위쪽으로 삽시간에 타올랐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로 해서 상층으로 신속하게 연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불이 옮겨붙은 건물 일부가 타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밖에 놓여있던 식당 의자 등 집기류 등은 시커멓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연기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지만 건물 안에 있던 240여 명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보기도 크게 울리고 계속 저 대피하라고 계속 안내방송이 얼마나 크게 울렸는데요. 사무실도 불들도 소등을 못하고 나왔잖아요. 불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전기가 차단되며 건물 안은 한낮에도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전기를 차단이 됐으니까 수족관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3시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한 소방당국은 미처 못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지 현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굴욕 외교라는 규탄이 이어졌는데 정부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거친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외교 참사의 최정점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면서 굴욕회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한일 정상회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일본의 호응을 구걸을 했는데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안보와 경제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여당 의원도 이 같은 답변에 힘을 보탰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서 극도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권에서는 비판의 수위가 높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의 교체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졌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습니다.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언제 제의받았습니까?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그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있었고 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공연이 결국 취소된 데 대해선 먼저 취소 제안을 한 쪽은 없고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고 정부 여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실이 왜 방관하고 있냐고 추궁했습니다. 정정 보도 요청하시라고요. 항의하시고. 정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그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일본 언론 보도보다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재협의회에서 상반기에 방류한다는데 언제 협의 결과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독자적인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가짜뉴스에 동조하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는 것이야말로 친일이라고 쏘아붙였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괴담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전 오염수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6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등을 시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 재개를 일본이 요청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랐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여기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죠. 공식 입장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말 그런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가장 중요한 기점은 2019년 WTO 결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일본이 제기한 분쟁에서 WTO가 우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당초 1심 격인 제소기구는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며 수입 금지가 차별이라는 일본 측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최종심에서 뒤집혔는데요. 수산물의 현재 방사능 수치뿐만 아니라 이 잠재적으로 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 한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 등이 오염된 만큼
위험에 대비해서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찾아간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133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가 담긴 수많은 탱크가 원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정화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를 받은 뒤 이르면 이달 안으로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염수를 내보내도 괜찮다는 건 그렇게 해도 인근 바다가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WTO 상고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아 수산물을 수입할 수 없다는 그 근거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방출이 국제적으로 승인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2019년에 이겼던 그 논리, 일본의 해양 생태계와 한국의 해양 생태계가 다르다라고 한 그 논리가 깨어지는 거죠. 문제는 WTO 결정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상황이 바뀌었다며 다시 제소하면 분쟁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오염수 방류는 IAEA가 안전하다고 해줘서 괜찮고, 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어. 이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가 안 맞는 핑계가 될 거라는 거죠. 만약 WTO에서 결과가 또다시 뒤집힌다면 우리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가 결국 현실화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결코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공군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수백 명이 한꺼번에 좁은 계단을 뛰어가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부 훈련병들은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한 간부가 군기를 잡겠다면서 무리한 명령을 내려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 연병장. 지난달 1일 훈련병 1,400명을 대상으로 유격훈련 시범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대장이 한 중대 소속 훈련병 380여 명에게 숙소인 생활관으로 10초 안에 헤쳐 모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료 병사의 유격 동작을 보면서 웃는 등 군기가 흐트러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연병장에서 생활관까지 거리는 100m. 10초 안에 복귀에 실패한 훈련병들이 얼차례를 받자 뒤를 이어 지시를 받은 다른 훈련병들의 전력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생활관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에 훈련병 수백 명이 몰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뒤엉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보름 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휴가를 나와 관련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훈련병이었다는 한 작성자는 이태원을 방불케 하는 생존의 사투가 벌어졌다면서 뒤에선 밀고 앞에선 비명에 밀지 말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은 어깨가 탈골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코피를 흘리고 치아가 손상되거나 어깨와 무릎을 다친 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한 명령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군기를 잡는 것도 상황에 걸맞게 또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해야죠. 소대장은 사고 다음 날 훈련병들의 태도가 불량해 기강을 세우려고 한 건데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 같다며 전체 훈련병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소대장을 최근 훈육 업무에서 제외한 공군은 향후 안전에 유의한 훈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얼마 전 국내에 유통된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판매가 중지되고 긴급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물량이 15톤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시중에 대부분 팔려나간 상황이라서 회수할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 생산된 카스테라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 이 카스테라 판매를 중단시키고 수입업체에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이 기준치보다 73배 넘게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안식향산은 방부제 종류의 하나로 식품 보존료나 향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사용됩니다. 회수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가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수입 물량은 15톤가량 되지만 회수하겠다고 밝힌 양은 0kg입니다. 아예 회수 불가로 보고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유통업체들이 이미 소매업체들에까지 모두 공급해 남아있는 카스테라가 없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수입업체는 닷새 뒤 회수 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계획량은 100kg입니다.
유통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이미 팔려나간 뒤라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청할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양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지나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반품 양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문제의 카스테라가 수입된 날짜는 2월 13일. 회수 명령은 수입된 지 40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중국 측 제조업체는 이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된 건 닭이 먹은 사료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달걀의 부패를 막으려고 닭 사료에 안식향산을 넣었고 이게 달걀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유통기한이 짧은 수입 먹거리에 대해 검사와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빠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카스테라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이번 주 안에 해당 수입업체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중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시비가 붙은 뒤 헤어졌는데 SNS 계정을 통해서 피해 학생을 불러내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 옆 도로. 여학생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경찰차를 보더니 황급히 택시를 잡아탑니다. 이들을 뒤쫓던 경찰이 경찰차로 택시 앞을 막아섭니다. 한밤중 경찰 추격전을 펼친 일행은 10대 여성 청소년 4명. 당시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13세,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3시 반 이후라는 것 같다라는데 여기 장애들 있거라요? 그럼 어떻게 올라갔느냐는 기이해요.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건 5시간 전인 어제 0시쯤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여중생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가 붙은 겁니다.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소동이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수소문을 통해 피해 학생의 SNS 계정을 알아낸 뒤 인근 오피스텔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피해자를 이곳 옥상으로 끌고 온 고교생 일당은 피해자의 친구들을 일렬로 세운 후 뒷짐을 지게 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추행과 가혹행위까지 약 30분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 전자기기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일당 4명을 긴급 체포했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도 만만치가 않고 여기에 원자재 물가까지 오르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양소영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년 전 지인의 타르트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해온 서미경 씨. 이젠 가게를 접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게 지금껏 회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또 재료비는 계속 매주 올려가지고. 은행에서 9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2천만 원의 원금은 한 푼도 못 갚았고 가게를 정리하면 보증금은 빚 갚는 데 써야 할 판입니다. 금방 갚을 줄 알았어. 그냥 한 달 매출해서 나갈 거 나가고 이자 주고 이제 갚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며 최근 샐러드 가게를 시작한 사장님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가게를 여느라 4천만 원 빚을 졌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대출을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청난 수익이 있어서 대출을 갚기에 되게 수월할 정도는 아닌데 제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걸로 잘 갚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1,019조 8천억 원.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의 56%, 173만 명은 이미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더 이상 추가 대출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4억 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은 연 5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550만 명.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같은 지원책이 사라질 경우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부실 위험 대출 규모는 올해 말 최대 40조 원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중국의 한 유제품 제조회사에서 불량 제품을 판매하다가 공장 내부 직원의 폭로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곰팡이가 핀 제품을 포장만 다시 해서 새 것처럼 판매하고 유통기한을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산된 유제품 표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직원들이 제품의 마개를 제거하고 망을 씌워놓은 통 위에서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한 직원이 말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맨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들을 3일에서 7일 정도 모아두었다가 다시 포장을 뜯어 새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율이 100%를 넘습니다. 투입한 원료보다 더 많은 유제품을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언론 신경보는 여과 중인 음료의 일부에 곰팡이가 피고 변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장 내 다른 작업장에서는 직원들이 면봉에 화학물질을 묻혀 무언가를 닦아냅니다. 생산 일자를 지우는 겁니다. 유통기한 만료 전 판매처로부터 반품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과정입니다. 항저우시와 경찰은 지난달 문제가 된 항저우 우상식품유황공사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일부 증거도 압수했습니다. 신경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3년 전에도 생산 일자를 조작하다 적발돼 우리 돈 2천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중국에선 불법 생산된 제품 가격의 최대 2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면 면허 취소까지 단행하고 있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안심하고 먹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란에서 한 남성이 모녀 관계인 두 여성의 머리에 난데없이 요구르트를 쏟아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모녀는 당국의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이란 북동부 도시 마샤드 근처의 한 가게. 히잡을 쓰지 않은 모녀 관계인 두 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문을 기다립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가게로 들어와 이 모녀에게 따지듯 말을 겁니다. 그러더니 진열대에 놓인 요구르트를 집어들고 모녀의 머리에 뿌립니다. 이 장면을 본 가게 주인은 이 남성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남성은 모녀가 히잡을 안 쓴 것을 문제 삼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란 사법부는 모녀를 공격한 남자는 물론 히잡을 쓰지 않았다면서 모녀도 함께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여성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خودش میدونه دوست داشته هر جوری خواسته پوشیده به کسی هیچ کس ربط نداره به نظر من. به نظر من دولت اگه یه کاری نکنه مردم نارضایتی داشته باشن. 하지만 이란 당국의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 방침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و با هر نظری که جامعه باید مبتنی و بر مدار قانون بچرخه و امروز مسئله حجاب امری است قانونی. 지난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은 이란 소녀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뒤 최근에는 잠잠해졌지만 이번 사건으로 히잡을 둘러싼 이란 사회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격정적인 바이올린과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진 곡 레인. 영화 마지막 황제의 메인 테마곡으로 잘 알려진 이 곡의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지난 28일 7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 그래미상을 수상한 그는 지난 45년 동안 영화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2주 전까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등 환경,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도 남겼습니다. 세 차례의 내한 공연, 영화 남한산성의 음악으로 우리나라와도 인연을 맺어온 세계적 거장. 7년 전 암투병을 시작한 이후에도 창작의 끈을 놓지 않아온 그의 별세에 많은 음악인들의 추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기습적으로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가 뛰었고 다른 에너지 가격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인상을 미룬 국내 전기 요금에도 인상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 안 좋은데 기름값도 오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밥 한 끼도 먹기 겁나 죽겠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더 힘들죠. 감산을 추진하던 주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하루 116만 배럴 추가 감산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장중 한때 8% 이상 치솟았고 브렌트유 역시 장중 7% 넘게 올랐습니다. 연말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100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60불대로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가를 좀 올리면서 공급을 좀 제한하려는 그런 의도가 가장 컸을 거다라고.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인 직격탄으로 전기요금의 상승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난주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미뤘는데 국제 유가가 이렇게 다시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시장에서 사와야 되는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더 한전 적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한전의 전기 생산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인 원가 회수율은 70% 수준, 팔수록 손해입니다. 한전은 지금까지 74조 넘는 채권을 찍어 적자를 메꿔 왔는데 이제 남은 한도는 30조 원으로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한전의 실적이 계속 만약에 안 좋게 되면 또 채권을 더 찍어서 이거를 또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해 한전의 영업 손실은 32조 원, 올해 1분기 적자도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계 상황에서 갑자기 가격 인상에 나설 경우 여름철 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지난 주말 기록적인 관중 동원 속에 막을 올렸는데요. 특히 기아의 김호령 선수가 말 그대로 역대급 수비를 선보여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명로 기자가 그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팀은 물론 선발 2위까지 한 번에 구한 김호령의 수비 장면입니다. 놀란 소크라테스는 두 팔을 번쩍 들었고 대량 실점 위기를 넘긴 이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더그아웃의 선수들은 물론 팬들도 경의를 표했고 중계진마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수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지금 수비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프로 들어와서 제일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야. 좀 많이 놀래서. 수십 미터를 내달린 것도 모자라 몸까지 날려 낚아챈 타구. 잡기 직전까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잡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쫓아갔는데 채공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뛰다 보니까 해볼만 하겠다 이제 해서 슬라이딩 할 때는 솔직히 그냥 이쯤 떨어지겠지 해서 감으로 하고 이제 좀 잡은 거거든요. 신인 때부터 수비력으로는 정평이 났지만 현역 정상급 외야수들과의 비교에는 몸을 낮췄습니다. 수빈이 형은 다이빙을 되게 잘하는 것 같고요. 김민 선수는 백타구를 되게 잘 잡으시는 것 같고 김남수나 최준 선수는 좀 어깨도 좋아서 저는 그냥 타구 판단 같은 것만.
광활한 수비 범위를 바탕으로 수많은 명장면을 남긴 김호령. 하지만 아쉬운 타격 탓에 규정 타석을 채운 건 2016년 한 해뿐이었습니다. 수비로 주목받으면서도 올해는 전문 수비수 꼬리표를 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이 연습한다고 연습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제일 욕심 있어요. 공격을 더 잘하고 싶고 수비보다 최대한 잘해서 주전이든 뭐 백업이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요.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논란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팬들이 선수에게 사인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기아의 시즌 첫 승이 마무리되고 승리 투수 이의리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팬분들의 환호성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서 잘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후 구단 버스로 향하던 이의리. 그런데 뜬금없이 유니폼과 펜이 날아듭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사인하려던 순간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 유니폼이 연신 떨어집니다. 자신들의 유니폼에도 사인을 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돌발 상황에 의리도 굳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본 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이 아니지 않느냐? 저런 팬들에게 누가 팬 서비스를 해주고 싶을까? 유니폼을 던진 팬들에게 비판적이었는데요. 다행히 기아 구단은 이의리가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밝혔는데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밝힌 직후에 벌어진 이 장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멕시코 프로축구에서 주심이 선수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의하는 선수의 급소를 무릎으로 때렸는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멕시코 1부 리그 3위 레온과 4위 아메리카의 맞대결. 후반 18분 아메리카의 동점골이 터졌는데 득점 직전 핸드볼 파울이었다며 상대 선수들의 단체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주심은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 틈에서 주심에게 바짝부터 항의하던 레온의 로메로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주심이 무릎으로 급소 부위를 걷어찬 겁니다. 봉변을 당한 로메로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이후 양팀 감독끼리 신경전을 벌이다 퇴장을 당하는 등 더 과열됐습니다.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된 가운데 급소를 가격당한 로메로는 주심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Solo me dijo que fue sin querer. Yo no creo que haya sido con mala intención. Simplemente que ellos también nos respeten como nosotros los respetamos dentro de la cancha porque son la autoridad. 하지만 멕시코 축구협회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자 에르난데스 심판은 SNS를 통해 결코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팬과 선수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로메로도 아픔을 딛고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오는 7월 월드컵에 출전하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을 위한 유니폼을 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연일 고온 건조한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는 오늘이 절정이었고요. 건조한 날씨는 내일까지가 최대의 고비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대전 등지 그리고 강원 내륙에는 건조경보가 또 그 밖에 내륙 지방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예상도를 보시면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의 강도가 여름철 마냥 강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 내륙 그리고 전북에 최고 60mm가량이 흠뻑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대구 22도, 광주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온 뒤에는 다시 쌀쌀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까지 떨어집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